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평생 똑똑하게 살았는데 설마 노후에 망하기야 하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천안에서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서며 수천 명의 아이를 가르쳤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으니 제 노후는 당연히 꽃길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30년 지기 동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밥값 25만 원이 결제되지 않아 식당 화장실에 숨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돈 좀 보내줘. 잔액이 부족하대. 그때 느낀 그 비참함과 자괴감은 평생 교사로 쌓아온 자부심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25일이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420만 원. 그 큰 돈이 대체 어디로 다 사라졌길래 67 나이에 저는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걸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세상은 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 다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니 연금 합계가 420만 원이 넘더군요. 거기에 평생 교직원 공제회에 부은 돈과 퇴직수당을 합치니 현금만 3억 원이 생겼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6억짜리 아파트 한 채까지 있으니 주변에선 다들 부러워 죽겠다고 난리였죠. 박 선생, 이제 고생 끝났네. 외제차 한 대 뽑고 골프나 치러 다녀. 그 소리에 취해버렸던 걸까요? 평생 아끼며 살았던 보상 심리가 늦바람처럼 찾아왔습니다. 차는 무조건 벤츠여야 한다며 3천만 원 선납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르고 모임만 가면 내가 낼게. 를 외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교직 생활할 때 못해본 허세를 은퇴하고 나서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이 화수분처럼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딱 1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인 외동딸이 문제였습니다. 부모 따라 선생 되겠다고 임용고시만 5년을 매달렸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30 중반이 된 딸아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겠다며 학원을 다닐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나 공부는 체질이 아닌가 봐. 차라리 샤브샤브 장사를 크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퇴직금 3억 원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천안 성성동에 번듯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차려줬죠. 우리 딸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기 좀 펴고 살아라. 그런데 이게 지옥의 시작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차부터 장사가 곤두박질 치는데 5년 계약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 700만 원이 매달 생사를 깎아먹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스스로를 너무 믿었습니다. 월세 700 내느니 대출받아 건물을 사자. 우리가 건물을 사면 월세 안 내고 이자만 내면 되잖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상가 담보로 4억, 도합 8억 원을 대출받아 15억짜리 상가를 샀습니다. 이제 건물주도 됐고 딸 가게도 살렸으니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르치던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미친 듯이 치솟는 금리와 벤츠 할부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매달 25일 연금 420만 원이 들어오면 딱 30분 만에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기름값이 없어서 시동도 못 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박 선생님, 건물주님 소리 듣지만 밤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불당동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금매로 넘기고 그 화려했던 벤츠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는 천안 외곽 목천의 1억짜리 전세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식 인생 지켜주려다 제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릴 뻔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여러분, 연금 420만 원 받는 교사 부부가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하니 불쌍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고 싶으신가요? 놀랍게도 저는 요즘 3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잡니다. 제가 왜 모든 걸 처분하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리고 빚 없는 420만 원이 왜 15억짜리 건물보다 더 귀한 것인지, 오늘 제 처절한 실패와 뒤늦은 깨달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뒤를 봐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리하게 대출받아 노후를 걸고 계시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경고등이 되어드릴 겁니다. 과연 제가 인생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찾은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천안에서만 35해를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분필 가루 날리는 교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정년 퇴직하던 날 교문을 나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딱 벌어졌습니다. 받거나 고생했다. 이제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편히 쉬자. 제 아내 지선이도 1년 먼저 퇴직한 초등교사였습니다. 둘이 합쳐서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420만 원이었죠. 요즘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자식들도 부모한테 이만큼 못 갖다 줍니다. 거기에 평생 교직원 공제회에 꼬박꼬박 부어둔 돈이랑 퇴직수당을 합치니 3억 원이 넘는 현금이 제 통장에 꽂히더군요. 불당동에 6억짜리 아파트도 있겠다. 빚 하나 없는 인생이니 서울 부자 부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는 참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차도 국산 중형차만 10년 넘게 탔고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니 보상심리라는 게 무섭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차 정도는 좋은 거 타도 되잖아. 제 말에 아내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막상 수입차 매장에 가니 억소리가 나더군요. 그래도 기죽기 싫어서 제일 잘 나가는 벤츠 E클래스를 골랐습니다. 현금 3천만 원 딱 걸고 나머지는 할부로 돌렸죠. 취등록세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내고 나니 목돈이 쑥 빠져나갔지만 그까짓 거 연금 420만 원 나오는데 뭐가 걱정인가 싶었습니다. 할부금이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가도 우리 부부 생활비로 300만 원은 남으니 충분하다고 믿었죠. 벤츠를 끌고 동창회나 교회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야, 박 선생, 차 바꿨네? 역시 연금 부자는 다르다니까.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달콤하던지요. 식사가 끝나면 제가 먼저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어허, 다들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가 낼게. 나 연금 420만 원 받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쓰는 게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천안 불당동 카페거리에서 비싼 커피 마시고 백화점 가서 아내 명품 가방 하나 사주는 게 은퇴자의 품격이라고 생각했죠. 내 통장에 꽂힌 3억 원이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금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딸아이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연금 420만 원은 우리 부부를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천안 불당동 집은 참 조용합니다. 새벽이면 가끔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저복도 끝 닫혀있는 딸아이의 방문을 볼 때마다 가슴에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 딸 은지는 올해로 36입니다. 부모가 둘 다 교사니 본인도 당연히 선생이 될 줄 알았겠죠.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 먹으며 임용고시에 매달린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은지는 언제 발령 나느냐 물을 때마다 제 아내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420만 원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지만 정작 내 새끼는 30 중반이 넘도록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니 그게 다 제 죄 같더라고요. 여보, 은지가 어제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네. 임용 포기하고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더니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은 다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정작 내 자식은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는 부모 마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아빠, 나 이제 공부는 진짜 끝인 것 같아. 대신 나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 성성동에 샤브샤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천안에서 제일 핫하대. 딸아이가 내민 사업 계획서를 보니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죽어있던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도는 걸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무조건 60평 이상 대형 매장을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비에 가맹비, 보증금까지 합치니 무려 3억 원이 필요하다더군요. 제 아내는 걱정부터 앞섰지만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내 새끼기 한번 살려주자.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 어차피 자식 주려고 모은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억 원이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입장권이 될 줄은요. 아빠, 나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나중에 아빠 연금보다 더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에 저는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명색이 선생 출신 아빠인데 이 정도 뒷바라지도 못해주나 싶었죠. 은행에 가서 평생의 피땀이 서린 3억 원을 한 번에 이체했습니다. 은행원이 고액 이체라고 이것저것 묻길래 제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 딸 사업 자금입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도전하겠다는데 도와줘야죠. 돈이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은지도 사장님이야. 당신도 학교 다닐 때처럼 애기 죽이지 말고 좀 치켜 세워줘.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우리는 매달 420만 원이라는 든든한 연금 방패가 있으니 3억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딸아이가 성공해서 천안에서 소문난 대박집 사장이 되는 상상을 하며 잠을 설쳤죠. 근데요, 인생이 참 무서운 게 꼭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큰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샤브샤브 매장을 계약하던 날 딸아이가 서명한 그 5년 임대차 계약서가 우리 부부의 노후를 통째로 삼켜버릴 괴물이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의 간곡한 부탁에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싶어 지갑을 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게 독약인지 보약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그 3억 원을 보낼 때 제 아내의 떨리는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때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천안 성성동 호수공원 근처에 우리 딸 매장을 열던 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60평짜리 탁 트인 매장의 최신식 인테리어, 입구에는 제 이름 석자가 박힌 화환들이 줄을 서 있었죠. 오픈 첫 달은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선생 자식이라 그런지 장사도 머리 써서 잘하네. 동료 교사들이나 천안 지역 지인들을 불러서 시식회를 열 때면 제 어깨는 귀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님, 딸내미가 대박 냈네. 이제 은퇴하고 건물주 될 날만 남았어. 그 소리에 취해 저는 매일같이 벤츠를 끌고 성성동을 제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딸아이가 번 돈으로 용돈이라도 줄라치면 손사래를 쳤죠. 아빠 연금 420만 원 나오는 거 알지? 너나 잘 챙겨. 아빠가 내 뒷배야. 근데요, 인생이란 게 참 얄궂더라고요. 오픈빨이라는 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성성동의 그 화려한 야경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 업체들의 손님을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월세였습니다. 60평 대형 매장이라 월세가 무려 700만 원이었거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껌값 같더니 손님이 줄어드니 그 700만 원이 매달 제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더군요.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대출 이자까지. 딸아이 얼굴은 반쪽이 됐고 제 아내는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본사와의 5년 계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려면 권리금은커녕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죠. 가게를 내놔도 경기가 안 좋으니 임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나 때문에 아빠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울먹이는 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식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똑똑하게 생각해보자고. 매달 월세로 700만 원씩 버리느니 차라리 이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게 어때? 제 말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제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월세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 5년이면 4억이 넘는 돈이 생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 돈으로 이자를 내면 건물이 남는다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던지기로 했습니다. 살고 있던 불당동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살려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을 더 끌어왔죠. 도합 8억 원의 대출. 거기에 남은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15억짜리 상가 1층을 매입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월세 걱정은 없다. 이자만 내면 이 건물은 우리 거야. 나중에 시세 오르면 우리 은지 결혼 자금까지 해결되는 거지.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이 정도 재테크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연금 420만 원이 8억 대출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건물을 산 기념으로 비싼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피눈물 나는 시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월세 낼 바에 이자 내고 건물 산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대출은 독약입니다. 내 몸 누울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거였어요. 똑똑한 척하며 도장을 찍던 제 손가락을 지금이라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무섭다는 말 저는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조금만 버티면 딸내미 가게도 안정되고 대출도 금방 갚을 거야.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며 호기롭게 말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잠잠하던 금리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3%대였던 대출 금리가 어느새 6%를 넘어서더니 8억 대출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 훌쩍 넘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불당동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그리고 벤츠 할부금 120만 원까지 더해지니 제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달 25일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공무원 연금 420만 원이 들어오는 날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딩동하고 울리는 순간 제 연금은 마치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입금된 지 딱 5분 만에 대출 이자로 쑥, 할부금으로 쑥, 각종 보험료와 공과금으로 쑥 빠져나가더니 제 통장 잔액에 찍힌 숫자는 7,400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여보, 오늘 은진의 가게 가서 고기 좀 구워 먹을까? 애 기운도 없는데. 아내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엔 기름값 5만 원도 없었거든요. 명색이 평생 아이들 가르친 선생 부부인데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두부 하나 집어드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벤츠 타고 다니는 박 선생님인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가장 무서운 건 자존심이라는 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차를 팔고 아파트를 정리하면 되는데 그 선생님 체면 때문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천안 불당동 그 비싼 동네에서 이웃들이 박 선생님, 요즘 좋으시죠? 물으면 입술을 깨물며 네,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제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겉으론 멀쩡한데 속으론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그거 절대 혼자 해결 안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똑똑하니까 조금만 버티면 상가 가치가 오를 거야. 이 멍청한 확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거실에 같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을 섞으면 결국 돈 이야기고
돈 이야기는 곧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거든요. 당신이 그때 차만 안 샀어도, 당신이 딸내미 가게 차려주자고 고집만 안 피웠어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난을 삼키며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섬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딸아이의 가게였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손님은 여전히 늘지 않았고, 매달 나가는 식자재 비용과 알바생 인건비는 이제 고스란히 제 마이너스 통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연금 420만 원? 그건 이제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아니라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통행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받는 연금은 내 생명줄입니다. 그걸 담보로 잡히고 그걸 이자로 다 쏟아붓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그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똑똑한 척하며 두드렸던 그 계산기가 사실은 파멸로 가는 카운트다운이었다는 사실을요.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지옥 같던 우리 집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지역 맘카페에서 우리 딸 가게 육수가 조미료 안 쓴 건강한 맛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운 좋게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교사 출신 부모가 뒷바라지하는 정직한 식당으로 소개까지 됐죠. 성성동 호수공원 산책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카운터에서 돈 들어오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아빠, 오늘 매출이 300만 원 넘었어. 대박이야.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버리던 월세가 이제는 우리가 산 건물의 수익으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장사가 잘 되니 8억 대출 이자 400만 원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똑똑한 교사 부부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꺼봐,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버티면 승리한다고 했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밀렸던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정리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멈추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연금 420만 원이 온전히 우리 통장에 남는 건 아니었지만 가게 수익에서 대출 이자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으니 다시 예전의 품격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는데 노후 준비 제대로 다시 하자. 요즘 금리도 좋은데 저축성 보험 하나 더 들고 은지 이름으로 연금 보험도 하나 넣어주자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수익이 영원할 줄 알고 그동안 못 썼던 돈을 보상받으려는 듯 씀씀이를 키웠죠. 벤츠 할부금도 이제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들어오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팔고 빌라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던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배운 사람들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야. 저는 동창 모임에 나가 다시 골든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가게 성성동에서 제일 잘 나가. 나중에 다들 놀러와. 내가 풀코스로 쏜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렸던 그 잠깐의 평화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올랐지만 식재료 값과 인건비도 동시에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걸 외면했습니다. 건물 대출 8억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애써 무시했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멍청한 확신이 우리 부부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다 해결됐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빚으로 세운 성은 모래성보다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저희 부부는 그 화려한 성 안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씻겨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때 아내 지선이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상가 팔고 빚부터 갚으면 안 될까? 왠지 이 행복이 너무 불안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똑똑한 척하던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승사자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호황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성성동 가게가 한창 자리를 잡아가나 싶던 어느 날 아침,
딸아이의 비명 섞인 전화를 받고 달려간 매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약했던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공중분해됐다는 소식이 날아온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본사 대표가 가맹점주들의 예치금과 식자재 대금 수십억을 들고 잠적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 오늘 들어와야 할 고기도 안 오고 본사는 연락도 안 돼. 딸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똑똑하다던 저도,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바른 길만 걸어온 제 아내도 이 사기꾼 같은 세상의 뒤통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본사가 망했으니 간판도 못 쓰고 레시피도 식자재 공급도 다 끊긴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가게를 살리겠다고 샀던 15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빌린 8억 원의 대출, 변동금리로 설정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미국인가 어디서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우리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200만 원, 벤츠 할부금 120만 원, 매달 25일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420만 원은 이제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됐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은행에서 이자, 미납 안내 문자가 먼저 날아오더군요. 가게는 본사가 망해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대출 이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났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67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내 피 같은 연금을 은행에 통째로 갖다 바치고도 모자란 돈을 메꾸려 또 다른 보험 약관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꼭 죽어가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평생 교사로 존경받으며 품위 있게 살던 여자가 이제는 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나가서 깎아주는 나무를 찾는 처지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보, 우리 은지 임용고시 실패했을 때 그냥 조금 쉬게 할걸. 왜 우리가 장사를 시켜서 이 난리를 만들었을까? 아내의 원망 섞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해서 건물을 사고 가게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자식이라는 약점에 눈이 먼 늙은 부모일 뿐이었죠. 은행은 우리를 건물주로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 잘 갚는 우량 노예로 볼 뿐이었죠. 8억이라는 빚더미 위에서 우리 부부의 연금 420만 원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쁜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숫자, 노름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똑똑한 척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저희처럼 평생 쌓아온 공직 생활의 명예와 마지막 생명줄인 연금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반전은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인생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한 벤츠인데 기름 넣을 돈 5만 원이 없어서 지하 주차장에 처박아둔 기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차가 제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목을 죄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 120만 원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정작 저는 천안 시내를 나갈 때도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날까봐 마스크를 푹 눌러 쓰고 버스를 탑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비겁하고 초라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차를 팔려고 중고차 시장에 내놨더니 감가가 어마어마하더군요. 할부 원금도 다 못 갚는다는 소리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억 대출을 끼고 산 그 15억짜리 상가는 이제 천안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깡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금리는 오르고 주변에 새로 생기는 대형 쇼핑몰에 손님을 다 뺏기니 건물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차만 안 샀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거야. 아내 지선이가 결국 참았던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은지 가게 차려주자고 퇴직금 3억 홀랑 내준 건 당신 아니었냐고.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평생 금슬조끼로 소문난 교사 부부였는데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으로 다 해결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 기 살려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내 자식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420만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지옥이 됐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딸을 돕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제 품 안에 가두고 캥거루 부모 노릇을 하며 아이의 독립심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벤츠를 붙들고 있고 건물주 소리 듣고 싶어서 8억 대출 이자를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아가며 메꾸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 자금 다 털어놓고 겉으로만 웃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집착이고 오만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팔기로 했습니다. 불당동 아파트, 8억 빚이 낀 상가 건물, 그리고 그 잘난 벤츠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살 길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니 다들 고개를 젓더군요. 금매로 내놔도 팔릴까 말까 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상가는 이미 권리금은 포기한 지 오래고 인테리어비 3억은 공중에 날아간 꼴이 됐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원리금은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데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워 지옥 같았던 그 사투의 시간. 저는 비로소 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자식의 눈물이고 그 다음이 대출 이자입니다. 똑똑한 척하며 8억 대출을 받았던 제 손가락을 원망하며 저는 그렇게 제 살점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사투 끝에 저는 아주 희미한 빗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내 살점을 떼어내서 팔겠다고 결심하면 세상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제 사정 따위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15억 주고 산 성성동 상가를 12억에 내놨습니다. 3억이나 손해보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이 경기에 60평짜리 대형 상가를 누가 권리금 주고 들어옵니까? 10억 밑으로 내려도 팔릴까 말까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억짜리 건물을 10억에 팔면 은행에서 빌린 상가담보대출 4억 갚고 아파트 담보로 당겨온 4억 갚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2억이었습니다. 딸아이 창업해준다고 날린 퇴직금 3억은 이미 공중에 흩어진 지 오래였고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정직하게 번 돈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당동 6억짜리 집을 금매로 내놓으니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박 선생님,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가시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좋은 곳은커녕 빚잔치하고 나면 천안 변두리 빌라 전세나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처지인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던 벤츠를 처분하던 날, 저는 차 키를 넘겨주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할부금이 제 목줄인 줄도 모르고 이 차가 저를 대변해주는 명예인 줄 알았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차 상태를 훑어보며 가격을 후려치는데 그게 꼭 제 인생을 평가하는 점수 같더라고요.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할부 원금 다 갚고 남은 단돈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처음 타보는 지하철이었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거기엔 호기롭던 박 선생님은 없고 빚에 쫓겨 눈이 퀭해진 늙은 노인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 차 팔았어. 이제 진짜 우리 셋만 남았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말을 뱉는데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거칠애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 지금 당장 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지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벤츠차 키를 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옆에 서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려다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8억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1억 남짓이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와 15억짜리 상가를 가졌던 부부가 순식간에 1억 전세방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친구들에게는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사 출신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하지만 딸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아빠, 나 이제 공부 다시 안 할래.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 힘으로 일어설게. 아빠 연금 뺏어 쓰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8억 빚보다 무거웠던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캥거루 가족에서 벗어나 각자의 발로 땅을 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똑똑한 척하며 8억 대출을 받고 건물주 소리 듣던 때보다 1억 전세 빌라를 계약하고 돌아오던 날 밤에 먹은 라면 한 그릇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연금 420만 원을 온전히 우리 식비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천안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집이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이자, 독촉장도 할부금 고지서도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연금 420만 원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빚없는 노후가 왜 진짜 성공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 눈물겨운 정착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천안 불당동에서 목천으로 내려오는 길 고작차로 20분 거리인데 참 멀게도 느껴지더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4층으로 이삿짐을 나르는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대접만 받던 박 선생님이 이제는 자기 짐 하나 직접 못 옮겨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참 우습기도 하죠.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매달 제 등 뒤에서 칼날처럼 겨눠지던 그 8억 원의 대출 이자가 이 낡은 빌라 계약서 한 장으로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넘기고 벤츠까지 처분하고 나니 우리 손에 쥔 건 딱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곳 목천에 전세 빌라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박 선생, 요양 간다더니 왜 소식이 없어? 라며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이제 그 전화기조차 꺼두고 삽니다.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좁디 좁은 거실에 아내와 딸, 우리 셋이 마주 앉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가짜 행복을 붙들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 은지가 변했습니다. 임용고시 실패하고 샤브샤브 가게까지 말아먹으면서 죽고 싶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 근처 편의점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빠, 나 이제 공부 안 해. 대신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볼게. 아빠 연금은 이제 아빠랑 엄마 노후 위해서만 써.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수십억 건물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우리가 딸을 위한다고 했던 그 수억 원의 지원금이 사실은 아이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의 관계도 다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공무원 연금 420만 원이 찍히는 순간 예전처럼 은행에서 빼가는 돈이 없습니다. 빚 없는 420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이었나 싶어 아내와 저는 통장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자 낼 걱정 없이 마트 가서 고기도 사고 아내 영양제도 챙겨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보험료 조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나도 한 달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싸우던 우리가 이제는 남은 돈으로 어디 여행이나 갈까 고민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벤츠도 아니고 15억짜리 상가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 뉘일 편안한 집 한 칸, 그리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정직한 내 연금 420만 원.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똑똑한 척하며 세상을 다 가지려 했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노인이 되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당동의 밤보다 이곳 목천의 조용한 풀벌레 소리가 제 잠을 훨씬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 인생 대신 살아주려고 빚내고 계신가요? 그거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야 캥거루 부모라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독해진 아빠가 되니 비로소 딸아이의 인생이 보이고 제 노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빚 없이 받는 420만 원은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천국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면서 제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참 똑똑해, 노후 준비도 완벽하네라는 칭찬에 취해서 정작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줄도 몰랐던 바보였죠. 8억이라는 빚더미에 올라타서 벤츠 핸들을 잡고 불당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매일 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연금 420만 원은 들어오자마자 은행이 뺏어가는 통행료였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은행의 우량한 노예였을 뿐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잘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 그거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해지지 않으면 제 딸은 평생 부모 등골만 빼먹는 캥거루로 살다가 결국 부모가 죽고 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1억짜리 빌라로 이사를 오고 딸아이에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차갑게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찍힌 420만 원은 예전에 그 돈과 무게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목숨줄이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시니어 여러분, 제 실패를 보고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식 사업 자금으로 내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창업을 위해 건물을 사거나 큰 빚을 지지 마세요. 장사는 자식의 몫이고 건물은 시장의 몫입니다. 똑똑한 척하며 월세 낼 바에 이자 내자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저처럼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의 허세는 독약입니다. 벤츠? 고급 아파트? 남들 눈에 멋져 보이는 거 딱 1년입니다. 그거 유지하느라 내 노후 자금이 마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저도 벤츠차 키를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빚 없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남는다면 그게 수십억 빚을 진 건물주보다 훨씬 더 행복한 부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행복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빚 없는 식탁에 마주 앉아 420만 원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리고 딸아이가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사온 붕어빵 한 봉지에 감동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당동의 화려한 불빛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곳 목천의 투박한 흙길 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빚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독해져야 행복해집니다. 저희 부부처럼 빚 없는 연금 420만 원의 기적을 여러분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빚을 다 갚은 그날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평생 똑똑한 척 살았지만 결국 자식 앞에서 가장 바보 같았던 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고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은 절대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내 노후의 최후 보루입니다. 자식의 독립을 위해 독한 부모가 되세요.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체면보다 실속입니다. 빚 없는 작은 집이 대출 낀 대궐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빚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건아의 노후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